자, 일단은 뒤에 거 말고 앞에 있는 요 교술갈래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작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요, 밑에 알아두기 보시면 196쪽에 생각 열기가 있고 알아두기가 있지. 자, 교술갈래의 특성과 형성화 방법,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을 교술이라고 한다. 뭐에 대해서?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려는 경향이 강한 문학을 교술갈래라고 한다. 그리고 교술갈래의 종류에는요, 밑에 가보세요. 설, 기, 수필 등이 있다. 수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수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설하고 기라는 이 특이한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설, 기. 자, 요거는 또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에 197쪽에 밑에 보시면 갈래 탐구가 있어요. 자, 설과 기는 모두 한문 수필로 모두 한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설. 자, 이 설이라는 건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설이에요. 그래서 한문 문체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한다. 사물의 이치와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 혹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 혹은 우리 물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설로 끝나는 수필들 보면 차, 마, 설 또는 경설, 이, 옥, 설 모두 작품 제목들입니다. 수필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수필. 이거는 거울을 가지고 거울이라는 사물이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있는 수필. 집을 고친 경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담은 수필. 제목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확률이 높은 그 수필들이에요. 그럼 기는 뭐냐? 이때 기는요, 기록하다라는 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문 문체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물이나 또는 산수유람 등에 대해서 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적은 것이다. 이것을 뭐한 거? 기록한 거. 그래서 어떤 건축물에 관련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경험을 적기도 하고 여행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걸 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로 끝나는 수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확률이 없습니다. 수, 오, 제, 기나 통곡, 헌, 기 같은 작품도 있고 여기에는 상기 또는 유, 한라산기 기로 끝났죠. 참고로 위에 있는 두 개는 전부 다 건축물, 건조물, 집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집 이름이 수오제라는 집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집. 바로 정약용이 자신의 큰형님이 이 정약현이 집을 지을 때 집 이름을 수오제라고 지었대요. 왜 나를 지키지? 나는 여기 있는데 뭐하러 지켜? 이런 궁금증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필입니다.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통곡헌기. 요거는 허균이 지은 거예요. 왜 집 이름을 통곡하는 집이라고 지었지?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울 상기는 코끼리에 대한, 코끼리를 봤던 자신의 어떤 여행 경험을 담은 청나라 다녀온 기록, 그리고 유한라산기는 한라산을 여행 온 기록을 담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과 기라는 수필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뭘 배울 거야? 여기에 있는 상기라는 자신의 여행 경험과 관련돼 가지고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수필입니다. 자, 넘어가서 상기가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인데 전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기승, 여기까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전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자,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글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어떤 기록이 담겨 있고 어떤 의견이 담겨 있는지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기 가달라기입니다. 만일 진귀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생각이면 선무문 안에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어떤 존재다? 바로 진귀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작가의 인상이 드러나죠. 글쓴이가 코끼리를 처음 보고 느꼈던 게 이거였어. 진짜 진귀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가졌다는 얘기는 작가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작가의 체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 중국 청나라의 수도였던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요. 무려 16마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경의 코끼리는 16마리였지만 많은 코끼리였지만 어땠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열하행궁 서쪽에서 본 코끼리, 비록 2마리였지만 그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했어?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거대하고 세차다. 그래서 지금 작가는 코끼리를 보았던 과거의 경험과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경험을 대비했지. 그때 본 코끼리는 많았지만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움이 없었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코끼리는 그 움직임이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거대하고 세차서 상당히 진귀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했어. 그러면 글쓴이가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갖게 된 경험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참고로 연경하고 열하는 다른 지역이에요. 모두 중국 땅이긴 하지만요. 연경은 그 북경, 그러니까 옛날 그 청나라의 도읍이었고요. 열하는 청나라 황제의 휴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별장을 짓고 놀러 가는 곳입니다. 참고로 박지원은 이 작품을 쓴 사람 이름이 연한 박지원이잖아요. 여기다 쓰자. 여러분들 뭐 한국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조선후기 실학자로. 우리 실학을 좀 두 개로 나눈다면요. 농업을 중시하느냐 상업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상학파, 중농학파 이렇게 나뉜다는 거 들어봤죠. 그중에 이 사람은 상업을 중시한 중상학파이자 그래서 조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병자호란 때. 그래서 되게 미운 나라이긴 한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해졌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로 가서 그들의 문물을 보고 발전된 과학상을 보면서 이건 배워야 되겠다. 적을 이기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합니다.
북학파 실학자인 연안 박지원은요, 중국 청나라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열하일기라는 장편 기행이에요. 이 열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청나라 황제의 휴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단락 기 부분에서는 코끼리를 처음 보았을 때 혹은 지금 보았을 때 그 충격 경이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승 부분 넘어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는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드러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연결을 해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 어느 정도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거든? 교통사고가 났었어? 혹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만큼 충격적이야.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끌고 와서 현재 코끼리를 보고 있는 그 인상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씁니다. 뭐였냐면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서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었답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했고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던 정체불명의 그 동물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보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처음 보는 물체가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때 그 강렬한 느낌처럼 지금 코끼리를 보는 느낌이 이래. 제가 그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보다 보니까 장윤주 편 나올 때 아프리카에 어떤 새가 있는데 다리가 8개인 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가 다리가 8개가 되지? 왜냐면 자기의 큰 다리 2개 말고 나머지 그 4개씩의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는 왜 이렇게 다리가 8개일까? 그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막 퀴즈를 풀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날개죽기 속에 새끼가 4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수컷 새였어. 수컷. 그 새의 특성이 뭐냐면 암컷은 알 낳으면 그냥 가버려. 그러면 아빠가 그 알을 부화시키고 양육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독박 육아의 그 수컷새였던 거야. 그래서 이 애기들을 데리고 물가로 나와서 막 먹이를 먹고 있다가 악어가 나타나잖아. 그럼 아빠가 이 애기들을 불러. 소리를 내가지고. 그럼 애기들이 날개죽 속에 딱 들어와. 그러면 탁 날개를 닫고 날지 못하니까 날면 떨어지니까 총총총총 뛰어가서 도망가는 거야. 새끼들을 구하러. 그러니까 아빠의 그 어떤 부성의를 보여주는 새였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날개죽지 속에 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8개인 새처럼 보인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사진 엄청 찍어댄대요. 이런 것처럼 어떤 처음 보는 동물에 대해서 그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경험을 현재의 경험과 연결한다.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패턴으로 갈 거예요. 자,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뭐와 관련된 거니까 해봐야 돼요. 10걸음 거리, 그럼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척.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거리. 라는 뜻의 지척.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지호지간. 호가 부르다 호자예요. 불러서 들릴 만한 거리.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는 뜻의 다른 말, 지척, 지호지간. 바로 눈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비바람처럼 지나가는 코끼리를 보고 있는 거야. 자, 코끼리를 보면 생각하건대 그때 동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무슨 얘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놀라운 경이로움 그때 것과 비슷하다요. 그만큼 코끼리는 네 가지지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야. 자, 그런 다음에 다부분에서 코끼리를 묘사합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일단 묘사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얘기 먼저 좀 해보자. 얘들아, 그 몸체 코끼리를 생각해보면 요거 순서를 싹 바꾸잖아요. 혹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 미안해. 그릴게. 코끼리를요. 한자로 쓰면 요런 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자로 쓰게 되면 요런 상자가 나와요. 순서를 싹 뒤집으면 이게 상상이에요. 이미진. 한자로 상상이라는 글자는요. 코끼리를 생각하다는 글자입니다. 왜 여기서 이 상상이란 말의 상자를 코끼리를 썼냐면 옛날에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이겠지. 당연히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드문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코끼리가 있다는 건 알아.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는 죽을 때 코끼리 무덤으로 가서 죽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먼저 가서 죽은 곳을 찾아갑니다. 코끼리는. 그곳에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뭐가 남아있을까? 코끼리의 뼈들이 무수하게 쌓여있겠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코끼리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코끼리들의 그 뼈가 남아있는 곳에 가서 그 뼈를 보면서 아, 이 뼈들이 나중에 조합을 이루면 어떤 동물이 될까라고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몸체에 대해서. 겠죠? 아, 졸음유발 이야기였어. 아, 무슨 얘기하면 막 이게 탁 정신 돌아오고 잠이 깨지? 요즘에 그 사이다 같은 얘기가 뭐가 있어, 소재?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야 되는데. 저희 뭐 무슨 얘기하면 잠이 확 달아날 것 같아? 어? 그렇게 막 해버리면 나도 말장난을 치지. 무서운 얘기 하나 하고 갈까?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 하나 딱 하고 지나가면, 그치? 니네 혹시 혼자 자는 사람? 저 방에서 저 혼자 자요. 하는 사람 잠 못 들게. 한 3일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효과가 있어요. 눈은 감을 수가 없어. 선생님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 번 더 졸면 이야기 시작됩니다. 불 끄고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 자, 그 몸체를 생각하면 이 독자들에게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상세하게 코끼리의 몸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묘사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뭐를 가지고 비유를 해요. 이 비유는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동물이나 자연물 혹은 벌레 등을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천체는 참고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끌고 와서 코끼리의 생김새를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하는 게 나열이 돼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뭐까지? 열거. 그래서 다단락은 세 가지 방법, 묘사와 비유와 열거의 방법으로 무엇에 대해서?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나 심플해. 그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소예요. 소. 사람들이 친숙한 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나귀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의 발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동물이 나왔죠. 소, 나귀, 낙타, 호랑이. 옛날에 요즘에 우리가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이 바이러스 역사를 보면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막 있었어. 신종플루는 나오자마자 바로 전복됐어. 바로 타민플루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신종플루 때는요. 그냥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 그냥 와서 수능도 봤어요. 신종플루 감염자들은 그냥 따로 교실만 주고 감독관 누가 들어가냐면 그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선생님 들어가서 감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질병에는 젊고 이런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덜 뭐하니까 그 얘기가 들어온 거야. 혹시 이번 수능 감독을 그 신종플루 학생 대상으로 가볼 생각 없냐? 좀 연세 있는 선생님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교육청 가서 신청서 쓰고 보건소 가서 타미플루 처방 받은 다음에 그냥 그 감독을 하면 된다. 그 꺼려지더라고 이게. 좀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또 이제 금방 들어 신임교사 시키기도 그렇고 또 연세이신 선배 선생님 시키기도 그러고 네가 다 적격자인데 이런 거야.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딴 분이 했어. 자원자 하신 선생님이. 그때 그분이 50대 초반이셨는데 지가 한다고. 뭐 삶을 얼마나 산다고 막 이런 농담하면서 타민플루 처방 받고 갔어. 참고로 수능 감독을 한번 갔다 오면요. 감독비를 받아요. 물론 하루 노동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돼요. 저는. 왜 적은 금액이냐면 수능 볼 때 애들이 겁나 민감해.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거의 공중부양 수준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움직여 다녀야 돼. 그 정도로 애들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평가원에 그 수많은 민원들이 올라옵니다. 감독관이 소리 내가지고 감독관이 옆에 서 있는 바람에 뭐 감독관이 뭐 파닥파닥거려가지고 뭐 이런 민원도 계속 와요. 참고로 감독관들은 이게 명찰을 패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딱 대놓고 나옵니다. 뭐 64번 감독 누구가 2교시 수학 시간에 내 옆에 서가지고 부시럭대는 바람에 내가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 이 감독 징계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 막 100분, 80분, 70분 이런 시간. 그래서 11만 원을 받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근데 난 그냥 그런 줄 알고 갔어. 근데 그 타미플루 한 선생님이 억순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참 좋았어. 네 덕분에. 네가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갔잖아. 당연히 타미플루는 교육청에서 돈 내줘서 공짜로 맞았고 뭐 주사도 안 아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명이었어. 신종플루 학생이. 그래서 걔랑 나랑 보건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걔도 앉고 나도 앉아서 감독을 했지. 걔는 앉아있는데 내가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한 명인데. 부정행위 소지도 없는데. 그래서 앉아서 하루 종일 감독을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수학 시간에는 아예 그냥 수학을 점수를 반영 안 하는 대학을 갈 거여서 그러니까 참고로 그 친구가 이제 그 전문기 학교였어. 그래서 직업 탐구를 보는 학교였거든. 그래서 이 교시는 애가 80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냥 수험번호 찍고 다 하나로 쭉 3번을 마킹 써더니 저 자도 됩니까? 그래서 자고 선생님도 앉아서 졸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감독했다는 거야. 그리고 감독비도 거의 150%를 받았대요. 16만 원을 받고 온 거예요. 고생하셨다고 그 위험수당까지 준 거야. 뒤늦게 후회하는 거지. 어우씨 내가 했었어야 돼. 낙타가 이 얘기 드셨던 거예요. 그 메르스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한때 우리가 막 그 낙타 트래킹 하는데 다 막 문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의 시작, 동물이 아니라 질병의 시작이 박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이런 질병에 되게 그 균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박쥐를 잡아먹은 낙타, 박쥐를 잡아먹은 무슨 뭐 천상갑, 박쥐를 잡아먹은 뭐 돼지 이거로 해서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특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천상갑이 박쥐를 먹고 그 천상갑을 중국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된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이 어떻든 간에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조심하고 사회적으로 뭐 막 해도 제가 보기엔 이번은 좀 일이 많이 커져버려가지고 빨리 그거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다 이제 주사 맞고 그 다음 마스크 벗고 그냥 이게 우리 자체가 이제 면역체계가 돼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변종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걱정되네. 자, 그 다음에 회색 빛깔, 짧은 털,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
넓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자, 그 다음에는 어금니가 두 개인데 그래서 이 어금니가요. 아죠, 아. 우리 치아할 때 어금니를 아자라고 해요. 아, 어금니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끼리의 어금니다라고 해서 코끼리 상자에다 어금니 아자를 써서 이걸 상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이 되는데 참고로 한 장은 3m입니다. 거기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참고로 코의 모습을 자벌레 뭔지 알죠? 막대같이 생긴 벌레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그 벌레가 있어. 긴 거. 그리고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하고 메밀류의 애벌레들 다 통틀어서 굼벵이라고 합니다. 코끝은 누의 끝부분들이 생겼고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상당히 상세한 묘사를 그죠? 다양한 동물과 천체와 벌레 가지고 비유를 했고 이것도 나열을 했습니다. 열거. 이걸 통해서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코끼리 실제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가가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승까지는 그냥 코끼리 우와우 코끼리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부터 코끼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존의 생각. 요것을 하나 깨뜨려가는 글쓴이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달락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 사람들의 착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코를 불이, 입이라고 착각을 하고 근데 왜 불이라고 했냐면요. 불이는 원래 새 같은 조류의 입을 불이라고 해요. 사람은 입, 동물은 뭐 아가리, 주둥이, 생선은 아가리고 생선의 머리 대가리라고 하고 새의 입을 주둥이라고 하거든요.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이. 그러니까 기니까 보통 우리가 황새나 두루미 같은 경우는 입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부리처럼 생겼다 코를 부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착각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3가지 착각이에요. 자, 첫 번째, 코가 길기 때문에 불이라고 착각을 하고 두 번째, 코가 길기 때문에 긴 코를 땅에 들이우면 나머지 4개의 다리에다가 긴 코를 합쳐서 다리가 5개의 동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코를 뭐로 보는 거야? 다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눈, 아까 초승달같이 생긴 눈 있잖아요. 이것을 간사한 쥐의 눈과 같다라고 마찬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착각은 전부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코끼리의 몸 전체를 보지 않고 어디 이 머리 근처에 있는 얼굴 근처에 있는 부분만 보고 내린 판단이에요. 코끼리의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코하고 어금니 사이에 있는 코, 어금니, 눈 이런 데만 보고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의 부분이 어디였어? 코와 어금니 사이. 그리고 이 코와 어금니 사이가 내려보시면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 이게 가장 작은 놈이에요.
이 노물, 코끼리 한 마리로 보지 마시고요. 가장 작은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몸 전체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인데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린 이 판단은, 이 착각은 어떻게 된 거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에요.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참고로 일반화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추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연역법이란 게 있고 귀납법이란 게 있습니다. 연역법은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연역법은 원리를 먼저 제시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전제를 먼저 깝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참고로 전제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라고 하나의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이 연역법이라면, 거꾸로 귀납법은 거꾸로라고 했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모아요. 그런 다음에 사례들의 공통점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례를 통해서 원리를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역법의 반대 방향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어느 날 예원이가 개미를 잡았어. 어라? 머리가 스며 다리 새쌍이네. 벌 잡았어. 머리가 스며 다리 새쌍이네. 나비 잡았어. 머리가 스며 다리 새쌍이네. 그 얘네들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네. 아, 곤충은 이렇구나. 곤충들은 이렇게 머리가 스며 다리 새쌍이고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걸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코끼리 전체를 다 보면서, 아,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고 저거는 코일 것이고 코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하며 저거는 뿔이 아니라 또 어금니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 내린 게 아니라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긴 것,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길고 움직이는 것 불이겠지? 그건 불이야. 혹은 길게 땅에 들여진 것, 저건 다리가 5개일 수도 있어. 또는 눈이 초승달 모양인 애들은 대부분 인상이 안 좋아. 관상은 과학이야. 저 간사해. 쥐와 같아. 라고 판단을 성급하게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뭐 가지고 부족한 사례를 가지고 결론을 빨리 내릴 때. 그래서 얘들아, 일반화는 귀납법이야. 귀납법. 부족한 사례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아까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눈은 간사해. 그리고 아양을 떠는 그런 눈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코끼리의 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부정적이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막 동아리 같은 거 모이고 막 이럴 때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막 이렇게 눈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웃고 있으면, 그럼 선생님도 어이구도 이쁘네. 남학생도 쟤 되게 이쁘네. 이러면 옆에 민상 들어. 재수없어. 어디 여우같이 꼬리를 치고 있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디 간사한 눈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 안 들면 넌 착한 사람이야. 근데 누구는 필자는 사람들과 달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간사한 눈이 아니다. 뭐야? 바로 어진 성품이. 코끼리는 상당히 성품이 어질다. 그래서 어진 성품이 어디서 나온다? 이 눈에서 나온다라고 코끼리는 어진 성품을 지녀서 간사하지 않아 긍정적 인식을 지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글쓴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 통념에 반대되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핵심 정리 1번. 코끼리를 본 작가의 정서와 태도, 당연히 이 인상이겠죠. 자, 일단은 현재 열화에서 본 코끼리를 보면서 실로 굉장했다라는 것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동해에서 보았던 그 낯선 동물의 느낌과 비슷했다. 코끼리를 본 기이함 등등 모두 이거예요. 작가의 인상 여기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인상은 아까 얘기했지. 현재 열화에서 보고 있는 그 인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2번 코끼리를 본 경험을 표현한 방식에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바로 뭐하고 있는 거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에 대비도 있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지만 지금은 움직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랍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비유의 방법까지 사용했죠. 그래서 대비와 비유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코끼리에 대한 묘사 방식입니다. 일단 묘사기 때문에 한번 묘사 나왔고 첫 번째 코끼리의 겉모습, 외양에 대해서 소, 나귀, 낙타, 호랑이 같은 동물 또는 구름, 초승달 같은 천체에 비유했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도 있고 코의 움직임을 뭐에 비유해서 자벌레, 굼벵이, 누에, 족집게. 참고로 족집게 혹시 그 동물인가? 이거 찌개 달려있는 이거 지금 거의 보기 힘든데 옛날에 쪽집게라는 곤충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난 이거 이렇게 찝는 물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설명 안 넣은 건데 족집게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등 곤충의 비유해서 묘사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열돼 있다 해서 열거법까지 표현법 3개. 그리고 원래 4번 이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면서 느낀 그 판단은, 내린 판단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요거는 지금 빠져 있지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게 지금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식. 사람들은 코끼리의 눈을 보고 간사한 눈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어진 성품이 그 눈에서 나온다. 그래서 글쓴이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식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것만은 꼭 1번입니다. 작가는 연경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과 열하행궁 서쪽에서 본 코끼리 경험을 대비하여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2번 작가는 동해바다에서 본 것이 코끼리였음을 확인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보려고 갔는데 이미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확인 못했어요. 뭔진 몰라요. 참고로 뭔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지. 그 수필 중에 얘들아 그 김진섭이라는 분의 명명철학이라는 수필이 있거든. 사람은 그 이름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둔다라는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옛날 로마의 군대가 다른 그 약속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의 군대에도 좀 치사해가지고 사자를 풀어요. 사자를 먼저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적군에게 먼저 보낸 다음에 적군들이 이제 막 사자에 질겁하고 놀라고 이미 그 어떤 전율이 상실하면 그때 가가지고 막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답니다. 그때 상대국에 있었던 그 장군이요.
사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들은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장군님, 저 뛰어오는 동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는 뭐 밀림의 왕 맹수 사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뭐해? 사자래. 우리를 먹을 수도 있어. 두려움에 떨겠죠. 이미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건 로마의 개다, 개. 좀 큰 개야. 잘 먹은 개. 그러니까 개야 저거는이라고 말한 순간 개면 그냥 때려잡으면 되겠네? 라고 용맹하게 그 사자를 모두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은 군사들의 그 전투 모습을 본 로마의 병사들이 모두 사자를 이길 정도의 전투력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겼다는 얘기가 있대요. 이름의 중요성이야. 뭔지 정체를 아는 것. 또 쉬운 얘기가 있어. 정말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막 이거 막 뭐 너무너무 막 속이 쓰려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배가 아픈 건 혹시 내 뱃속에 암이 있는 건 아닐까? 위암이 아닐까? 막 겁에 질리는 거야. 그래서 병원도 못 가보고 진단도 못 해본 상태에서는 몇 날 며칠 동안 공포에 떨겠지. 그럼 드디어 병원에 가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 복부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 그러나서 정신 차리고 의사 선생님이 웃는 거야. 아이고 벌써부터 막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그냥 위염이야. 약간 염증 생긴 거야. 식사가 불규칙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위에 대해 염증 생긴 거니까 약 먹고 조금만 뭐 식사 규칙적으로 다 낫는 거야 라고 얘기 듣는 순간 뭐게 됩니까? 이제까지 아팠던 통증이 싹 사라져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정체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이함이 현재까지 잊혀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물개, 뭐 바다사자, 뭐 바다코끼리 이렇게 딱 이미 한번 자기가 알고 정의 내렸으면 더 이상 기억이 남지 않겠죠. 왜? 강렬하지 않으니까. 이거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다가 아니라 모르고 있답니다. 자, 강희 황제 때였다. 자, 이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일화가 제시된 부분이에요. 일화. 하나의 작은 이야기. 자, 강희 황제 때 남해자의 동물원에 사나운 범, 호랑이 2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됐는데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러니까 범이 길들이지 않으니까 너 좀 혼나봐라 해가지고 코끼리 우리에다가 호랑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 코에 위력을 보여주는 범 2마리의 죽음이었거든요. 한번 휘둘렀더니 코끼리가 범이 죽었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었다. 그러면 범 2마리의 죽음은 코끼리 코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뭘 보여주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 우연한 일. 이게 중요해요. 우연한 일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탄식이죠. 감탄사 썼습니다. 왜 탄식했을까요? 사람들의 통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 참 답답하네. 사람들 왜 저런 생각을 저렇게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자, 그러면 글쓴이가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 또는 인식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 하늘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사물의 근거. 우리가 말 바꾸면 천지만물의 근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물이 생겨난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야. 사람들 생각이야. 알겠지? 근데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필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무슨 일일까요? 하늘이 일일이 모든 사물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고 네가 생긴 이유는 이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거라. 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다? 하늘이 모든 사물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뭐 한 것이다? 하늘에 의도는 없는 것이었다. 즉 모든 사물은 하늘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늘,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 자, 형체로 따지자면 천, 성적으로 말하면 건, 주지하는 것으로 말하면 상제. 하늘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말들입니다. 우리 한자로 하늘 천이라고 하고요. 우리 건곤할 때 하늘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제. 우리 옥황상제라고 들어봤죠? 그리고 오묘한 작용으로 하면 하늘을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부른다. 이름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제각각이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이름과 하는 일이 제각각이다. 니들은 묶어서 하늘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늘은 여러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것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보자.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와 기, 여기서부터 골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 이때 이라는 것은요. 이치. 기라는 것을 물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물질에는 이런 게 있겠지. 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그지? 공기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런 이치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생긴 거야. 이게 이기론,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런 이와 기 관계를 밝히는 걸 뭐라고 한다? 성리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성리학적 사고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성리학적 사고를 부정했을까요? 박지원은 어떤 사람? 실학자였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법칙에 따른 것이고 다 의도된 거야 라고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세상을 보면 의도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연한 일도 너무나 많고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알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성략을 붙들고 이와 기는 이러고 앉아있을 거란 말이야.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쫓아가야지. 이 생각을 가진 신학자여서 이런 기존의 성략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기를 자 비유적 표현 나옵니다. 각각 화로와 풀무로 삼고 자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 참고로 화로와 풀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붙이로 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일종의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로에서 계속 불을 떼야 되는데 일반적인 불의 온도를 가지고 쇠를 녹이지 못해요. 그러면 상당히 강한 높은 온도의 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라는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30세기 유해진이 만들던 그 파이어 요거 돌아가는 그 풍로 같은 거, 그 풀무라고 해요. 얘로 높은 온도로 불을 끌어올린 다음에 쇠를 거기다 녹이고 이 형태를 부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듭니다. 마치 하늘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때 이와 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 것처럼 이 화로와 풀무는 하늘이 세상의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만물을 둘을 펴내는 것 이것도 뭐라고 한다? 조물이라고 하니 조물주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사람들은 마찬가지 하늘을 뭐라고 보고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솜씨 좋은 장인이 화로와 풀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든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천지만물의 근거이고 여기에는 하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요 생각은 누구의 생각?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통념.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늘이 이 세상 모든 거 너도 만들고 니네 아버지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코끼리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사달락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 부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